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항공기의 묘지. 2. 한국의 초인적인 능력. 3. 최강의 해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한 한국인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 한국인들은 어느 동체만 남은 노후된 비행기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 비행기를 사겠다고 했는데요. 모하비 사막을 찾은 한국인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로 우리나라 P3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자 모하비 사막을 찾은 것입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 관리인은 이 쓸모없는 비행기를 사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모하비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은 항공기 무덤으로 잘 알려져 관광지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운항되던 항공기와 폐기 처분된 기체들을 모아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흡사 항공기 주차장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항공기를 모아둔 계기는 1969년 후반 월남전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폐기 처분할 항공기를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항공기가 부식되지 않고 5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가 1년 내내 강우량이 100mm 이하로 건조한 기후를 가진 캘리포니아 지역이 모하비 사막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항공기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모하비 사막에는 세계의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쓸모가 있는 비행기의 경우 다시 새 주인을 찾아 취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위탁 처분을 통해 부품의 일부가 재활용되거나 혹은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모하비의 항공기를 모아놓기 이전에는 항공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떼어내서 녹이는 등 다시 재련을 했지만, 현재는 자원이 풍부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공 부품 소재를 재생하는 것보다 새 것을 생산하는 가격이 더 싸졌는데요. 결국 세계항공사들과 미국 정부는 항공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모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는 약 9천여 대의 항공기가 보관 또는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큰 활주로와 공항시설, 그리고 영화 촬영장에 있는 모하비 사막은 항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장소 및 관광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생산이 중단된 옛날 기종의 항공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9.11 테러의 여파로 파산한 항공회사에 의해 보관 중인 20대의 F100 기종과 버려인 영국 버진 아틀란틱 항공 소속 747 전보 비행기, 그리고 미국 공군이 폐기 처분한 F1 미라지 전투기까지 항공기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하비 사막의 경납고와 활주로, 그리고 부품 재활용 창고들은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관 중인 항공기들을 다 운용한다면 미 공군 다음으로 강한 항공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서는 퇴역한 군용 항공기들 우방국에 싼 값으로 팔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싼 게 비지떡입니다. 값 싸다고 막 사들이는 경우 사들인 국가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모하비 사막에 있는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단종된 기체로서 수립 부품 조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노후 비행기를 사서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싸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런 모하비 사막의 모래 높에 빠질 뻔했는데요. 미국의 군수 업체들은 한국이 높에 빠지길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 군수 업체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까지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한 함정 기술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항공정찰 자산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고작 P3C 8대만을 보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적 잠수함의 대비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삼면이 넓은 바다인 한국의 전 해상 작전 구역을 감시하려면 한 해상 초계기가 최소한 32기 정도가 필요한데 8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초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대 도입 비용이 하나로 4천억 원 상당이나 하는 고가였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4천억 원.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의 울산급 배치상 호위함 한 척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안해내느라 바로 모하비 사막에 보관 중인 중고 P3B를 도입하자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찾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모하비 사막이 퇴역항공기 보관소에서 14년 동안 놀고 있던 녀석을 한국에서 사겠다고 한 것이죠.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골라왔다고는 하지만 한계 수명인 15,000시간에 거의 달해 있었던 데다 14년간 방치되었던 P3B는 항공기 역사박물관에나 어울릴 만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미국조차도 손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해군에서 사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개조 견적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개조에 들어간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모하비 사막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 대당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1대를 해체해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되었고 8대의 P3B를 카이가 개조를 맡아 700억 원의 P3C였습니다.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의 이름은 P3CK로 기존의 P3C 행초계기에서 당당히 K를 붙인 업그레이드된 항공기입니다. 또한 원가 4천억 원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700억 원으로 비용을 탁월하게 절감하였죠.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P3CK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P3CK는 동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 장착해 새 것과 같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개량해낸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은 P3C8대와 한국형 P3CK 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P3CK 8대를 더 배치해 그동안 부족했던 대잠 능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해군 항공 전력이 숫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 면에서도 크게 향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P3CK는 항구의 정박 중인 함정과 움직이는 육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광학 카메라, 디지털 음향 수집 및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P3CK는 대지 공격이 가능한 하품 블록이 미사일을 무장해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는 적이 해안포와 미사일 이동 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술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F-16이나 헬기 등 공격기에 대한 정밀, 표적 정보 제공과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영상 장비를 장착한 P3CK는 야간에도 적의 함정을 고해상도로 식별해낼 수 있어 야간 초계 능력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육상 표적 분석 능력도 군이 운용하는 금강정찰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한적인 육상 감시도 가능해 전천후 초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P3CK는 감시 능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P3CK 기체 아래에는 경어뢰와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춘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웬만한 잠수함과 수상함과의 제한적인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AGM-84 하푼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적 함정과
기지시설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P3CK의 탑재 가능한 총 무장은 하푼 대함 유도탄 6발, 기뢰 9발, 어뢰 8발, 대잠 폭내, 소노브이 84발, 마린마크 해상 표시판 등의 무장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무장력은 한 포를 제외한 웬만한 호위함과 맞먹는 무장력입니다. P3CK는 1소티의 최대 시속 761km로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4,400km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넓은 작전 반경을 가졌는데요. 긴 작전 시간은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P3CK는 1997년 11월 소욱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민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등 11시간 35분 동안 추적해 부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해면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며 지휘관이 직위 해제될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고 국가적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7년 초에만 2차례 서해상이 한국방공 식별구역 카드지를 무단항행하는 선박을 작전인 가구역 밖으로 몰아내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북한 선박 진송호와 신진이었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나 우선 방공식별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 근접 감시기동을 통해 60m 상공까지 저공비행으로 선박을 압박하여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전투함과 정보함도 출몰하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게 된 한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세상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개조 기술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강력해진 해군 군사력으로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에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일, 원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의 기총에 쓸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의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에 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한하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회마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즈음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한국이 하루빨리 국산 전투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타국의 무기에 기대지 않고 중국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경쟁하는 강대국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러시아 원전 기술을 업해서 4세대 원자로를 만든 걸로 아는데 한국은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기술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그것을 업해서 기술 독립을 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한국을 향한 일화 법안이 접접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도 모자라 이제는 원전에서까지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예상을 한 국면도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 정말 믿기가 힘든데요. 특히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기를 아예 막아버릴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전기차 분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원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7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을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한 차세대 가압 경수로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미국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과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글로벌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4일 현지 시간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 설계의 자사의 지적 재산권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보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한수원이 임의로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로 원전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란드와 체코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 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폴란드와 APR-1400 제공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려면 원자력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에 따라 기술 공유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과 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원전이 미국 원전 기술을 사용 중이니 미국의 수출 동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장에서 한수원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APR-1400 사기를 수출할 때 이런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웨스팅하우스의 이러한 모습이 다소 황당한 것이 미국은 원래 한국과의 협력을 원해왔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앞서 UAE 원전 수출 때는 이 문제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를 주고
증기 터빈을 당시 웨스링하우스 모 회사인 도시마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타협해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도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의 원전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수출하는 버전은 한국의 기술진들이 상당한 기술 개량을 했으며 너무 비싸서 수주의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국산보다 한국형은 상당히 저렴해 에너지난 해결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 산업을 상용화 가도로 끌어올릴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도시바가 파산하며 존립위기에도 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앞서 UAE 원전 수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에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은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왔지만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미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전기차와 반도체만큼의 국가 기반 사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진로심을 느낀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폴란드 원전 언론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지난 19일 한수원이 2주 안에 폴란드 전력 공사 P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인 제팩 제이팝과 원전 사업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르면 이달 말 6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지을 사업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접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한미원전 동맹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국이 협력하여 원전을 수주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현재 관계자들은 이번 수주가 폴란드 수주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요. 폴란드는 사실 한국과 미국처럼 협력하던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시작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러는 배경에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미국은 최근에 웨스팅하우스를 11조 5천억 원 규모로 인수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11조를 썼으니 그것을 수주로 충당해야 하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수주를 한다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와 같이 한국의 원전 수주도 봉제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울매겨 잡먹기로 미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 폴란드가 생각지 못한 발표를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외신들은 폴란드의 이러한 발표는 한국에 수주하기를 원했던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가 31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 LE를 체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당초 2043년까지 6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둘러싸어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1차 원전 건설 사업, 한수원은 2차 원전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5일 폴란드 현지 매체 제치포스폴리타에 따르면 미국을 찾은 야체크 사신 폴란드 기후환경부총리는 11월 발표할 폴란드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들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함과 동시에 한수원을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니퍼 그레놀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논의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폴란드 전력공사업체와 민간에너지회사 제팍제이팍이 31일 서울에서 한수원과 원전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그문트 솔라즈 제팍 회장은 한국과 폴란드 간 원전 협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민간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 미국이 전량 수주할 뻔한 폴란드 원전이 반반이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60년 넘도록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미국은 한국의 수주를 뺏어가는 행보를 보였는데 최근 협력 강화를 시작한 폴란드가 이러한 발표들 하니 눈물이 나 지경인데요. 심지어 폴란드는 이러한 발표들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칭찬받습니다. 폴란드가 미국 원전을 1차로 도입한 후에도 2차로 한국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때문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 매체는 한수원의 8.4GW 용량의 6기 원자로를 짓는 비용은 267억 달러로 미국의 313억 달러 6.7GW 규모, 프랑스의 330억 485억 달러 6.6, 9.9GW 규모에 비해 저렴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정영훈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는 폴란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원전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방산 협력 등으로 한국 폴란드 관계가 두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 폴란드 원전 협력도 이어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원전 수주전에서 각국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바이든 성향을 보거나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 원전 수주를 막았다가 사우디가 한국 원전이 아닌 러시아 원전을 지으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원전을 수주하려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미국의 등을 돌린 상황인데 미국의 원전을 지을 리 없으며 차선책이 한국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막으면 사우디로서는 러시아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 국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원전의 영향력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의 전기차, 반도체도 모자라 원전 성장까지 막으려 하는 모습인데 결국 각국들의 미국 투자 회피 현상을 만들고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